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의 주부입니다. 이제는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된 워킹맘이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자산가,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재벌 친구가 있으신가요? 보통은 없는 게 정상이죠. 막말로 재산이 100억, 200억 있는 사람이 서민들이랑 친하게 지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걸까요? 저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친구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제가 그만큼 따라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실제로 그만큼의 현물이 있다 해도 빚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네모났고 각진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건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에 무관심하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키우기 무척이나 편안한 아이였지만 더불어 속을 전혀 모르겠는 아이였대요. 저희 엄마는 공주 같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늘 딸과 함께 인형놀이를 하고 싶어 하셨고 같이 베이킹도 하고 산책도 나가길 원하셨었지만 저는 그런 걸 무척이나 귀찮아했었대요.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늘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저랑 함께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는 늘 다음에 엄마 혼자 해 하면서 미루기 바빴으니까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일인데 제가 5살 때였나 6살 때였나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찾으면서 꼭 원하는 선물을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산타에게 선물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에게 가지고 싶은 물건을 말해보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빤히 아버지를 쳐다보더랍니다. 마치 산타는 없어. 아빠가 산타인 척 할 거잖아. 하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시크하게 딱 한마디 했대요. 당장 가지고 싶은 게 없으니까 소원권을 줬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이미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주실 인형을 사두신 거죠. 저에게 살살 구슬리면서 인형은 어떻겠냐고 요즘 유행하는 인형이 있던데 다들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너도 그 인형이면 어떻겠니? 하면서 말이죠. 그 말에 제가 아빠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인형을 준비하셨으면 어쩔 수 없죠. 그랬대요. 물론 MSG가 조금 첨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이야기니까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성격이 둥글지 못한 아이였다 이 말입니다. 산타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산타인 걸 들키고 싶지 않았고 저에게 동심을 심어주고 싶으셨기에 아버지 친구분께 부탁을 해서 산타 분장을 하고는 집에 방문을 해서 선물을 전달해 주셨어요. 산타 할아버지 왔다 하면서 저에게 인형을 딱 주셨는데 제가 그 아버지 친구분의 얼굴을 보고선 그랬대요. 산타가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이야? 라고요. 그 말에 다들 KO패를 인정했다고 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현실주의자였어요. 남들은 장래 희망으로 대통령, 우주비행사, 의사를 꿈꿀 때 저는 그냥 기본만 하는 직장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대요.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한 이야기긴 하지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꽤 성실한 회사원이셨고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당연히 성실한 회사원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 의사, 우주비행사는 꿈꾸던 친구들에게 딱 잘라서 공부를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대요. 그 바람에 저희 엄마 학교로 불려오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운운하면서 장래 희망에 정말 꿈 같은 소리를 적어둔 친구들에게 너는 곱셈 나눗셈도 잘 못하잖아 하며 팩트 폭행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한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공부를 잘한다며 바득바득 우겼고 정말로 수학을 좋아하던 제가 문제풀이 시합을 하자고 했고 애들을 처참하게 발라버렸거든요. 내 성적 하나 따라오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겠냐고 약을 올렸다가 주먹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엄마가 학교로 호출을 당하게 되신 거죠. 저는 그때 아주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장래 희망에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적힌 걸 보고 저희 엄마는 한숨을 푹푹 내쉬셨죠. 그런데 제가 평범한 회사원을 꿈꾸게 된 것은 전부 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아버지처럼 회사만 잘 다녀도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또 넉넉하게 주변 지인들에게 나눔도 할 수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제가 어려서 몰랐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셨어요. 대기업에서 꽤 알아주는 초특급 승진을 한 인사였고 본인의 장점을 살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회사를 퇴사한 뒤로 사업을 시작하신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 눈에만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사업은 또 특별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성과를 엄청나게 냈었던 인재이니만큼 아이디어 또한 톡톡 튀셨죠. 당시에 막 컴퓨터라는 게 활성화되고 휴대폰 통신이니 뭐니 IT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물론 지금의 발전 속도에 비하면 그때는 엄청 느릿느릿하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 인터넷이라는 것에 흥미를 얻어 공부를 시작하시고는 새로운 사이트,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하는 사업을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소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아버지께 폭주하듯이 문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는 프로그램 소스를 직접 개발하시고 유료로 배포를 하셨죠. 물론 무료로 배포한 소스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조금만 공부를 해도 쉽게 짤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저랑 동시대를 사셨던 동년배 분들이라면 공감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글씨체를 변경한다거나 혹은 글자 크기를 변경하는 걸 지금처럼 쉽게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지 않았어요. HTTP 이런 영문 주소를 넣어서 괄호를 열고 글자 크기 소스를 삽입해서 하나하나 수정을 해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코딩이랑 비슷한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없어서 눈에 띄게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런 소스들을 어디서 찾아와서 응용하고 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좀 쉽게 배포를 했던 소스들이랑 개념은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저희 아버지는 그때 큰 부를 얻으셨습니다. 원래 스타트업이라는 게 돈이 좀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느 정도 인터넷들이 활성화가 되고 아이폰이니 갤럭시니 그런 스마트폰이 출시함에 따라 어플 개발에 또 눈을 돌리시게 되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걸 정말 제대로 할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본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만큼 기발하게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꽤 도전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눈동냥으로 배운 실력으로 저만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일상을 올리기도 했고 제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서 조금씩 수필처럼 혹은 시처럼 혹은 일기처럼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때는 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서 아버지께 생일 선물로 비싼 카메라를 선물 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꽤 화질이 좋고 퀄리티도 있는 사진들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서도 쭉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쯤 스마트폰이라는 게 슬슬 출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어플 개발에 힘을 쓰시게 되었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죠. 나이가 들매 따라 당연히 현 시대의 문물에 뒤처지기 마련인데 아버지는 그런 게 없으셨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게 저랑은 그렇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받아주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고 있었지만 늘 이직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죠. 가만 보면 이직을 하는 사람들은 잘만 하던데 저한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직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잘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성격이 서글서글해서 어디 지인들에게 추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했으니까요. 그냥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야겠다 하고 일했죠.
그나마 저희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일은 제 개인 홈페이지에 끊임없이 일상을 공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SNS 같은 게 많았죠. 하지만 저는 남들이 죄다 이용을 하는 그런 SNS는 땡기지 않더라고요. 특성도 없고 개성은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제가 일일이 애정을 가지고 꾸미고 또 유행에 맞춰 제 기분에 맞춰 소스를 수정할 수 있는 개인 홈페이지가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찾아오는 손님들도 꽤 많았어요. 그렇게 제가 남편을 32살이라는 나이에 만나게 되었거든요. 몇 년간 꽤 꾸준히 제 홈페이지 구경을 하고 제가 올리는 일상에 공감을 하면서 맥주 한두 캔씩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저랑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제 글에 댓글을 남겨주었어요. 제가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에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사이트였으니까요. 그래서 댓글을 남겨준 남편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서 사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만나는 걸 해본 적은 없었지만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연말이라 기분이 더 들떠서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나기까지 고민이 많긴 했죠.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날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막상 만났는데 엄청 못생긴 뚱뚱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쩌나 혹은 범죄자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요. 약속 장소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정말 의외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너무 멀쩡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멀끔하고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이 왜 나한테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이코패스들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본능을 숨기려고 해서 더 그렇게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 거요.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채팅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고들 했지만 그래도 의심이라는 걸 지우기는 좀 어려웠죠. 제가 경계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건지 저에게 안심하라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신상 정보 같은 것을 말입니다. 저는 33살이고요. 지금은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소스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들을 구경하며 영감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성함을 몰라서 민트 씨 홈페이지도 그런 경로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곳이에요. 제 개인 홈페이지 이름이 민트의 일기장이었거든요. 저를 민트 씨라고 부르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귀여워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멀끔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도 모르게 호감 같은 것이 생겼나 봐요. 게다가 제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은근히 친분, 신뢰 같은 게 마음속으로 쌓였던지라 저는 금방 경계심을 풀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일처럼 대형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소스 개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친근감이 들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궁금한 것도 많았어요. 같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3시간이나 수다를 떨었다니까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배까지 고프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에 카페 밥, 그리고 또 다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6시간 동안 쉴 틈 없이 말을 했으나 시간이 부족해 헤어지게 되었죠. 결국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어찌나 손꼽아지며 기다려지는지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도 웃음이 나고 같이 관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꽤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었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남편이 35이 될 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상견례 때도 꽤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소스 개발의 원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흔하디 흔한 소스들이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그 시절에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라던가 업적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저 혹시 장인어른께서도 이쪽 일을 하셨었나요? 성함이 익숙한 게 지금은 어플 개발을 하시는 S회사를 운영하시는? 아, 나를 아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는구만. 맞네. 내가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어릴 때부터 프로그램 소스 외길 인생을 걸었어. 자네도 그랬다지? 아주 마음에 드는구먼. 남편은 정말 놀란 얼굴을 했어요. 본인의 롤모델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존경을 했었다고, 본인도 저희 아버지처럼 언젠가는 프로그램 소스와 어플 개발을 하는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놀랐죠. 사업을 하고 싶어 했었어? 아, 그런 건 전혀 몰랐던 이야기라. 사업은 사실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하지. 나도 개발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 당연히 하지 않겠어. 장인어른은 정말 내 평생의 롤모델이었다고. 제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장인어른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각자 할 일을 잘하면 되는 거지. 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우리 딸 눈에서 눈물 안 뽑아내고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라네. 아버지께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남편은 꼭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겠다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신혼의 당금에 너무 젖어든 것인지 결혼 3개월 만에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30 중반이었으니 하루 빨리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아이를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첫 아이를 가졌다는 그 감동은 양가에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죠. 시댁에서도 너무너무 잘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2살 터울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4년 차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삐걱거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아니, 무슨 회사가 그렇게 하루 종일 할 일이 넘친대? 지난주에는 주말에도 출근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아, 나 아무래도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우리 아버지 회사에? 갑자기? 아니, 우리 아빠랑 무슨 이야기라도 나는 거야? 아빠가 당신한테 이직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장인어른도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이시잖아. 앞으로 일을 얼마나 더 하실 수 있겠어? 트렌디함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곧 은퇴 준비하실 텐데 그럼 회사는 누가 맡냐 이 말이지. 차라리 내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게 장인어른도 안심되지 않을까? 서로서로 좋은 일이잖아. 아, 아빠 회사는 외부에서 사장 자리 계약해서 1년마다 업무 능력치 보고 앉힐 거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아빠가 애정을 가지고 평생 운영한 회사나 다름없어서 당신이 한다고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왜? 외부인이 맡아서 하는 것보다 당연히 가족끼리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니야? 아니, 사위가 이렇게 떡하니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귀한 자리를 왜 다른 사람에게 맡겨? 가족이 맡아서 운영했다가 횡령이나 배임 사건 나는 경우도 많고, 직원도 한둘이 아니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딴소리 안 나오게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싶으신 거겠지. 당신이 아버지 회사에 쭉 다녔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일합시고 입사해서는 사장 자리 앉으면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지 않겠어? 그러면 그 자리를 남을 주는 건 괜찮고, 횡령이니 배임이니, 그거 설마 내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근데 보통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나는 아빠 말에 동의해. 가족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해봐야 서로 안 좋은 일인 것 같아. 그리고 그건 아빠가 결정할 일이기도 하니까 더 이상은 말하지 말자. 싸움만 나겠어. 난 좀 서운하네.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장인어른은 날 못 믿으시는 건가? 가뜩이나 회사 일 힘들어서 이직 생각이 절절한데 장인어른이 나를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남편은 끝까지 궁시렁거렸지만 저는 애써 무시를 했어요. 사실 제가 아버지 회사에 무슨 관여를 할 수 있겠어요?
저만 해도 아버지를 따라서 프로그램 소스를 짜고 개인 홈페이지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십수년을 넘게 운영해온 홈페이지였지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 한번 해주시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본인의 일을 배워볼 생각이 있냐는 빈말조차 단 한 번도 해보신 적 없는 분이셔요. 공은 공, 사는 사가 확실하셨고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절대로 취업 청탁 같은 건 받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남편이 사위라는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당연히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물론 같은 분야니까 그런 꿈을 꿀 수 있다고는 쳐도 제가 아닌 것 같다고 했으면 아닌 거지. 왜 자꾸 뒤에 말을 붙이면서 사람 신경 쓰이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본인이 다니는 대기업과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의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다른데 프로그램 소스를 다룰 줄 안다고 사장 자리를 넘본다는 건 정말 선 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게 한 번 넘기가 어려운 거지 두 번, 세 번 넘는 건 쉬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첫째를 낳고 나서는 육아휴직이 끝이 나고 복직을 했었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골반이 심하게 벌어지면서 장시간 앉아 있는 게 힘들어졌고 정형외과에서는 재활치료 비슷한 것을 권유하기까지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회복력이 더뎌지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람 뼈가 어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어요? 둘째 아이는 육아도 좀 힘들었어요. 잔병치레도 많았고 살짝 경련 증세 같은 게 있어서 생후 3개월에 뇌파 검사를 하기도 했었어요. 다행히 크면서 별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슴을 졸이면서 아이를 돌봐야 했죠. 그런저런 일들 때문에 둘째를 낳고 저는 사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 몸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하니까 당연한 수순이었죠. 엄마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아이가 먼저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도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다면서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어필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아예 작정을 한 듯이 말을 했다가 아버지께 까이고 말았죠. 저희 아버지 이미 사장 자리에 내정해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가족 채용은 힘들 것 같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자네가 조금 편안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회사라고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네. 월급쟁이들의 삶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나. 지금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게 벌이도 훨씬 좋을 테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사장 자리에 앉을 사람도 미리 정해놨다네. 그 말에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저한테 쫑알쫑알 거리는데 진짜 이 인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철면피를 깔고 그러나 싶었죠. 그랬던 남편이 40이 되면서 본인의 삶의 터닝포인트인지 뭔지가 찾아온 것 같다면서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뜯어 말렸죠. 아이가 둘이고 애들도 이제 점점 크고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대기업이라는 좋은 회사를 두고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 나이 먹으면서 고집만 생긴 건지 죽어도 사업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와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제 우라통을 터트리는 일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야. IT 쪽은 너무나도 많은 회사가 있어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차라리 작게 사업장 하나 내 명의로 열어두고 당신은 계속 대기업 다니면서 틈틈이 발전을 시켜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아유, 어떻게 회사를 다니면서 내 사업을 할 시간을 마련할 수가 있겠냐. 그랬다가는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일밖에 안 된다고. 나 그동안 쭉 욕심났었던 사업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탄탄하게 설계를 해두었다고. 좀만 기다려봐. 내가 아주 억만장자가 되어서 올 테니까. 남편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사업병에 걸린 남자들의 끝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던데 우리 남편이 딱 그 꼴을 보여줄 것 같다는 기분이 절로 들더라고요. 불안했죠. 솔직히 잘 다니던 좋은 회사까지 그만두고
대책 없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부는 응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저를 질책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응원보다는 당연히 걱정과 불안함이 앞서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정 수입이 한 방에 사라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아무튼 남편은 저의 의견을 완벽하게 묵살한 뒤 개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포부 있게 시작을 한 거라 겉으로는 최대한 불안한 마음을 티내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대기업에 오랜 시간 몸을 담았던 센스와 능력은 변함이 없었던 건지 남편의 사업은 꽤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친정에 손을 벌리기도 했었지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사장님 소리 절로 나오는 사람이 되었죠. 대박 성공이다 하기에는 당연히 부족한 상태였지만 저희 가족이 다투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 정도로는 벌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남편을 점점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이 꼭 젊었던 시절 저희 아버지를 보는 듯 했었거든요. 남편은 점점 더 사업에 몰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수순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본인이 잘하는 분야를 다루는 것이니까 걱정이 없다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 다른 사업 아이디어에 투자를 하려는 욕망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말렸죠. 이번에는 또 뭘 하려고 그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프로그램 소스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뭘 사입해서 판다고? 아이 참, 내가 사업 이야기 하는데 엿듣고 그래. 이번에 중국에서 좋은 물건 좀 받기로 했어. 하나당 2배 뛰기 할 수 있겠더라고. 싸구려 같은 물품도 여기선 비싸게 팔아야 팔린다니까. 아무튼 한국인들 마인드가 참 특이하긴 해. 남편은 기고만장해졌어요. 본인의 사업이 어려움 없이 풀리다 보니까 자꾸 문어발식으로 이것도 손을 대보고 저것도 손을 대보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에게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요. 개인 사업이라는 게 본인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지만 하루 24시간 사업장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사업 관련된 일로 바쁘다 하며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이면 주말마다 사업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랑 식사 약속이 있다고 바쁘다는 건지 보통 그런 자리는 부부 동반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저한테 단 한 번도 같이 가자는 소리를 해본 적도 없는 남편이었어요. 저는 점점 남편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불안해졌죠. 하지만 곧 제 불안함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돈을 2배로 벌 수 있겠다던 중국에서 물건을 떼와서 파는 그 사업이 홀라당 망해버리고 만 거죠. 물론 그동안 쭉 성공의 길을 천천히 걸어왔으니 실패도 한번 하고 고꾸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뭘 믿고 그런 건지 무턱대고 물건을 억대로 수입을 해오는 바람에 그만큼 손해를 떠안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길래 잘 알아보고 하라니까. 당신이 천천히 성공만 해왔으니까 실패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조금씩 떼와서 반응을 보고 팔아야지. 그 물건을 1억 원어치나 사오는 게 말이나 돼? 그 손해는 다 어떻게 떠안을 건데. 잔소리.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알아서 재고 처리하고, 적어도 손해까지는 아니게 만들 거니까.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던 남편은 뭐 별 수 있나요? 물건을 넣어둘 창고값에 악성 재고 다 떠하는 값에 수입하면서 나온 세금에 인력비에 아주 그냥 손해를 단단히 보게 되었죠. 그 바람에 남편이 시작했던 본체 사업장에 들어가야 할 투자 비용이 모자라게 되었어요. 본체가 단단해져야 나머지 문어발식으로 벌인 사업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것이죠. 남편은 시댁에 먼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시부모님 본인들 노후도 단단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며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거절을 하셨죠. 야속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어 메고는 친정의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짐을 지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저희가 당장 빚에 허덕일 수 없으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게 되는 법인 거지.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 다 경험이야, 경험. 그렇게 한 번 당해봤으니 두 번의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내가 우리 사위 믿어. 나도 다 그렇게 실패를 겪고 난 뒤에 성장을 한 거야. 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투자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2번이나 더 아버지께 투자를 받아간 남편의 사업은 예상만큼 잘 되진 못했어요. 한번 재정 상황에 구멍이 생기면서부터 자꾸만 덮어두었던 문제들이 들춰지게 되고 한번 하락세를 겪은 사업장은 점점 무너지게 되었죠. 그때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께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예 안 되겠어. 이번에도 이 구멍을 막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저 장인어른께 도대체 매번 왜 우리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건데? 어? 여태 아빠한테 받아간 투자금만 합쳐도 얼만 줄 알아?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은 되겠다. 그 돈이면 우리 애들 유학까지 보냈겠다고. 작작 좀 해. 안 되는 사업 질질 끌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다른 거 할 생각을 하라고. 아, 나라고 뭐 매번 고개 조아리면서 빌리고 싶은 줄 알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답답하다 정말 벌써. 이번이 4번째야, 4번째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야금야금 가져간 돈이 얼만 줄 아냐고. 진짜 가진 게 유세라고. 아, 잔소리 잔소리. 매번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말만 하지. 아유,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원. 남편은 그렇게 성질을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황당했죠. 분명히 처음 알았던 남편은 이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하는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은 사업이 점점 하락세로 떨어질수록 더 바쁘게 뛸 노력은 하지 않고 자꾸만 집 밖을 나가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해도 남편은 저에게 화만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누라가 그렇게 용기를 준대. 지금의 실패는 자기가 돈 벌어서 감당하겠다고. 근데 당신은 뭐야? 내가 장인어른한테 투자 받는 거조차 눈치를 주잖아, 당신이. 당신 그 일 그만둔 지 몇 년째야?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했잖아. 당신 한 푼도 안 벌었잖아. 그만큼 구멍난 돈 장인어른한테 받는 거잖아. 아, 또이 쌤쌤 아니냐고. 남편의 논리는 무논리였어요. 제가 퇴사를 한 건 제 건강과 아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였죠. 그렇다고 제가 놀기만 했나요? 집안일이라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물론 집안일 좀 한다고 해서 유세를 떨 생각은 없지만 그걸 그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남편의 말은 서운했죠. 남편 저를 그저 식충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저와 대화하기를 거부했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인간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라도 하나 싶었죠.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이 인간이랑 사는 게 정말 지옥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집에 압류 딱지가 붙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눈만 마주치면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웠고 아이들까지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은 같은 공간에 마주치고 살아봐야 지금은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며칠 집을 나가 있겠다고 짐을 싸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말릴 수 없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또 한 번 싸우게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시들시들해지고 살도 빠지고 얼굴도 거무죽죽해지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걱정이 되신 건지 집에 보약을 싸들고 오셨습니다. 집을 나간 사위를 찾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에 더 이상 사업 자금을 받으려 하지 말아라 했다고 집 나갔어요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입 꾹 다물고 그냥 남편이 바빠서 집에 잘 못 온다는 식으로 둘러댔죠. 저희 친정엄마는 저를 보면서 많이 말랐다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요즘 우리 사위 얼굴 보기도 힘들고 말이야. 너희들 고생하는 것 같아서 보약 좀 지어왔다. 요즘도 사업이 잘 안 풀리니? 매번 투자해달라는 얘기밖에 못 들으니까 너희가 집에 온다고 하면 불안하고 또 안 찾아오면 그거 나름대로 불안하고. 아이 뭐 그럭저럭이요. 저도 자세하긴 잘 모르겠어요. 요즘 눈만 마주치면 다투기 일수라. 서로 답답해하거든요. 사업 얘기도 잘 안 하고요.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저를 안쓰러운 얼굴로 바라보시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어느 자식이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말없이 적막한 공기가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사업장에 나가 있을 시간이라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었죠. 남편밖에 올 사람이 없는데 뭐지? 하는 순간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멀끔하게 양복까지 입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웬 여자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제 앞에 앉아 있는 저희 친정엄마를 보고 슬쩍 멈칫하는 게 보였어요. 아유, 김서방, 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뒤에는 저 여자분은 누구야? 장모님은 웬일로 여기 계세요? 제가 이 사람이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장모님도 계시니까 한 번에 설명해도 되겠네요. 남편이 비장하게 말을 꺼내는데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죠. 손님도 있고 했으니까 제가 차라도 드릴 겸 일어났더니만 그 자리에 남편하고 그 여자가 나란히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커피를 타서 남편과 손님으로 오신 여자분 앞에 내려놨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편 앞에 앉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랑 그 여자랑 옆에 나란히 앉아서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온 남편의 말이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할게. 나 이 사람 사랑해. 아니, 김서방. 그게 지금 무슨 소린가? 내 앞에서, 내 딸 앞에서 지금 누가 누굴 사랑해? 자네 미쳤나? 네, 미쳤습니다. 이 사람 저에게는 동아줄 같은 사람이고 저를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은인입니다. 여보, 혜진 엄마 미안해.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내가 알아듣게 다시 얘기해. 아니 지금 내 앞에서 불륜 사실을 고백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배신을 할 수가 있어? 자네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서 이야기해보게. 둘이 어떻게 불륜을 언제부터 저질렀다는 거야? 제 사업 계속 길면서 자존감이 박살이 났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뵐 때마다 주눅이 들어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것 같았다고요. 우리가 언제 쓴소리나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 늘 자네 기 살려주려고 투자금 쥐어주고 그랬지. 그런데 지금 용서받지 못할 불륜을 저질러 놓고 누굴 탓을 하는 거야? 그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쓴소리라고 생각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기가 죽었다고요. 저한테 투자금 주신 거 저 위에서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200억 상속녀입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변했다고 손가락질 하셔도 괜찮아요. 적어도 저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사람이 그 돈 전부 저에게 투자해 주겠답니다. 아니 지금 고작 그 투자금 때문에 나랑 아이들을 버리고 뭐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사업 200억이 있어도 회생 불가능해. 너의 그런 말이 늘 나를 좀먹었었다고. 빈손으로 다 포기하고 나갈게. 이 집, 얘들, 얼마 없는 적금 통장 그거 다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고작 그런 걸로 내 상처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쏟아부었던 투자금은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갚을게. 이 사람 아직 상속 문제로 좀 복잡해. 상속이 끝나면 다 갚을게. 이론 한 푼도 가져가는 거 없을 테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줘. 그 말과 동시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상속녀라는 상간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 엄마는 뻔뻔한 그 여자의 얼굴을 노려보았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당장 갚아. 그 투자금 뱉어내기 전에는 이혼 절대 못해줘.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을게. 다음 주까지 갚을게. 뭐 각서라도 쓸까? 됐다. 도장 찍어주고 다음 주까지 대출을 받든 뭘 하든 투자금 뱉어내라. 이혼 처리될 때까지 시간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갚겠지. 안 갚으면 재판에 출석 안 하면 그만 아니냐? 친정엄마는 버티고 있는 저에게 빨리 도장이나 찍어주라고 재촉을 하셨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같이 저와 함께 화를 내주시던 엄마가 왜 갑자기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을 하는 건지 영문을 몰랐지만 엄마가 하도 옆에서 난리를 치시니 저도 더 이상 생각할 틈 없이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앞에서 당당하게 불륜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인간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질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어요. 제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니 친정엄마께서 새하얀 종이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변호사 공증받을 거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 날짜 전부 다 적어. 재산은 한 푼도 탐내지 않는다. 추후에도 요구하지 않는다. 양육권 또한 우리 딸에게 준다. 내가 자네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얼른 적어.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친정엄마가 불러주는 그대로 받아 적고는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 서류를 챙겨가더라고요. 아파트 명의도 곧 변경을 하겠다고 투자금은 일주일 내로 갚아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끝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그 여자와 함께 나가는데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정말 꿈을 꾸는 줄 알았죠. 그제서야 제가 너무 쉽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년 머리채라도 잡을 걸. 어디 내 앞에서 불륜을 저지르냐고 소리라도 치고 그래 볼 걸. 내가 너무 쉽게 포기를 해준 것 같아. 내가 더 난리를 쳤었어야 했는데. 됐어. 저것들 끝이 좋을 리가 있겠니? 내가 어찌나 이 가슴이 콩닥거리던지. 일단 돈 들어올 때까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 엄마는 지금 이 꼴을 보고도 돈이 먼저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 일단 여기 있어봐야 저 인간이 언제 찾아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 집으로 짐 싸들고 옮기자. 친정엄마께서는 갑자기 무슨 계획이라도 생긴 사람처럼 저를 재촉하기 시작하셨어요. 행동이 좀 수상하다 싶어서 뭘 알고 있는 게 있냐고 친정엄마께 재촉을 해보았지만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시면서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살던 집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리고 대충 짐을 싸서 아이들 어린이집을 하원시킨 뒤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엄마가 아빠한테 갑자기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여보, 그 사기꾼 기억나? 그 왜 몇 년 전이더라? 한 5, 6년 전에 당신한테 투자 사기 치려고 했던 그 젊은 여자 있잖아. 그 여자랑 찍었던 사진 있지? 그 사기꾼 감옥에 가지 않았나? 갑자기 왜? 잠깐만 기다려봐. 예전에 쓰던 휴대폰 찾아보면 사진이 어디 있긴 할 텐데. 그러더니 서랍 안에서 몇 년 전에 쓰시던 휴대폰을 찾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이전에 사용하시던 휴대폰을 되팔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간직하셨었거든요. 한참을 휴대폰을 찾으시더니만 엄마께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엄마가 맞다 하면서 저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조금 앳돼 보이긴 했지만 남편과 같이 왔었던 그 상간녀의 얼굴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저희 아버지와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 여자를 어떻게 아세요? 이 사기꾼이라니요. 이 여자 사기꾼이야. 투자 사기꾼. 본인이 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던가. 도자금으로 몇백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그걸 출금할 수 있게 통장에 돈을 넣어야 한다나 뭐라나. 그게 이체 한도를 높이려면 거래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가서는 튀는 전형적인 자범이지 자범. 나는 당연히 수상함을 느끼고 그만뒀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속아 넘어가서 고소를 했었다고.
그게 걸려서 3년형인가? 그거 받고 나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쩐지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본 것 같다 하더라. 200억 상속년이 뭐니 하는데 딱 기억이 나지 뭐냐? 아이 웃기잖아. 김서방이 어디서 그런 여자를 알 수가 있겠어. 갑자기 김서방이 왜 나와? 아니 이 사기꾼이 우리 사위한테도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또 똑같은 수법을 썼나? 어? 아, 당장 가서 말려야지 그러면. 너는 근데 왜 지금까지 싸들고 온 거냐? 이혼하려고요, 아버지. 가서 말리긴 뭘 말려요? 이 사기꾼이랑 진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살아가는 사이라고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 친정아버지 입을 떡 벌리고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입을 꾹 다물었더니 저희 엄마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희 아버지 씩씩거리면서 남편 놈의 머리채를 뜯어버리겠다고 아주 대머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분노를 하셨죠.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말리시더라고요. 뭐하러 그래? 어차피 사기꾼에게 당해서 더한 꼴을 보게 될 건데 일단 투자금 회수부터 하고 그리고 집 명의부터 시작해서 양육권 포기까지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때 나락으로 보내버립시다.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글이글 불을 태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간 이혼 숙려 기간이 주어졌고 그 사이에 남편 놈은 아파트 명의도 저에게 넘기고 저희 부모님께 투자금까지 한 번에 갚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죠. 이 돈에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요. 그래, 투자금 계좌로 잘 들어온 거 확인했어. 그런데 너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도 그 여자가 받아준대? 그 여자는 아직 모르지. 내가 우리 부모님 살던 집까지 팔고 적금 통장에 노자금 전부 털었다는 사실을. 그건 네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아예 어차피 200억 상속녀인데 이깟 돈이 문제겠어. 나한테 제대로 투자만 해주면 내가 몇 배로 갚아 나갈 거라. 괜찮아. 너 신경 쓰지 마. 당신 그 여자한테서 200억이라는 돈을 확인하긴 한 거야? 아직 상속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와중이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제 이혼까지 다 끝났으니까 잘 살아. 저는 속으로 웃음을 흘렸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지 인생 이막이 펼쳐질 거라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은 전부 착각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어요. 그 사이에 저는 전 남편과 살았던 집을 싸게 팔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와도 연관이 된 일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개인 홈페이지에 일기 형식으로 글도 사진도 많이 올렸었다고 했잖아요. 저를 꾸준히 구독해 주시던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의 글솜씨가 꽤 괜찮은 것 같다면서 출판사 교정일을 해볼 생각 없냐고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 둘을 책임지게 되어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일기를 적어두었는데 그 글에 비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평소 글을 읽고 쓰는 걸 좋아했으니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의 등하원을 부탁드렸어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게 되어서 어린이집보다 일찍 하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친정집에 같이 살면서 부탁을 드린 거죠. 그런데 제가 첫 출근을 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희 집에 술에 취한 전 남편이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씩씩거리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배용망덕한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고 지랄이야 지랄이. 당장 안 꺼져. 내 딸, 내 손주들 앞에 얼굴도 들이밀지 마. 가정을 포기하고 양육권까지 포기를 안 주지. 여기가 어디라고 낯짝을 들이밀어. 잘못했습니다. 여보, 얘들아,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들 전부 깜빡 속아 넘어갔다고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벼랑 끝에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잃었다고요. 아이고, 그걸 왜 여기 와서 말을 하고 그래? 당신 업보지 업보. 가족을 버리고 떠날 때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거 없이 행동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빈털털이 되니까 어디 비빌 곳이라도 필요한 것 같았어? 그 여자가 뭐 사기꾼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나 봐. 몰랐어. 재산 상속만 받으면 투자를 하겠다고. 다 쓰러져가는 내 사업 살릴 수 있다고 해서 눈이 돌았어. 그런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상속을 받아야 그 돈이 생기는데 당장 상속세를 낼 수 있는 현금이 없다고. 나한테 돈을 좀 주면 해결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다고 믿었어. 이미 당신에게 집도 주고 장인어른께 빌린 투자금 갚으려고 우리 본가도 팔아치웠지만 200억에 눈이 돌아서 가진 거 다 끌어모아서 대출까지 받아서 돈 쥐어줬는데. 그랬는데 사기꾼이 돈만 들고 날라구나? 당신은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조잡한 거짓말에 속을 수가 있어? 의심도 안 들었어? 하긴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의심을 할 수가 없었겠지. 안 그래? 내가 바보 같았어.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다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이미 늦었어. 나는 이 날이 곧 찾아오게 될 줄 알았어. 당신이 울고불고 후회하는 날, 그 여자가 사기꾼인 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날뛸 때 알아봤지. 당신은 그 여자가 사기꾼인 걸 알았단 말이야? 어떻게? 비슷한 수법으로 우리 아버지한테도 접근을 했었다고 하더라. 엄마가 그날 딱 그 사기꾼을 알아봤대. 그런데 어떻게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 수가 있어? 미리 알아봤다면서. 내가 왜 말을 해줘야 하는데? 자식까지 버리고 이혼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내가 그 정도 친절을 베풀 이유가 있어? 피를 나눈 가족보다 소중한 여자 챙기겠다는 사람한테? 제가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니 전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 가족이 비난의 눈빛으로 바라보니 고개를 푹 숙인 전 남편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애처롭고 안쓰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찌질해 보였습니다. 지살길 막막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게 고작 전부인의 집이라는 게 웃기지 않겠습니까? 천년의 사랑이라도 할 것처럼 떠나놓고서는 지금 누구 앞에서 쇼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딱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어? 우리 부모님 지금 친척 집에 머물고 계셔. 나는 고시원에 있고 어디 취직 자리 알아보기도 힘들어서 일용직 노동자로. 어머, 딱 어울리네. 당신은 애초에 사업을 하면 안 됐었던 거지 뭐. 지금이라도 정신 잘 차려서 노후 준비 단단하게 해도 나는 누구 덕에 노후 준비는 끝이 나서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해주며 싱긋 웃었더니 전 남편 놈 더 쳐 울더라고요. 엉엉 소리를 내면서 바닥을 턱턱 때리는데 가지가지 한다 싶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게. 아예 부정 탈 것 같구만. 자꾸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면 내 아주 경찰을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자 그 인간 또 찌질하게 미련이 잔뜩 남은 얼굴로 나가더라고요. 현관문이 쾅 닫히자마자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요. 그 앞에서는 태연한 척 비웃어 주었지만 사실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은 남편이었는데 제 마음이 흔들릴까봐 몇 번이나 저놈은 쌍놈의 새끼다 하고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으니 친정엄마께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그 이후 전 남편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퇴근을 하며 출판사 일에 적응을 했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다녔던 회사는 매일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만 해서 지루하고 적성에도 안 맞았었는데 여기서는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또 여유 있게 글도 끄적이면서 재미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 놈은 일용직 전전긍긍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듯해요. 자세한 소식은 굳이 찾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진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기꾼 여자는 찾아서 벌을 주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지 않아서 관심 끄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일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거든요. 아이들에게 몇 배의 사랑을 주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라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애정을 쏟아부어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해주려고요.
저 잘 할 수 있겠죠? 바람핀 것들은 꼭 천벌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제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손가락질보다는 수고했다는 칭찬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하세요.